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7강 플라톤의 향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플라톤 향연에서 나타난 두 가지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그 사랑의 신화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를 좀 넘어서서 우리가 그 디오티마라고 하는 여신의 사랑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이제 진정한 사랑인지,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에서 이제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라톤, 이제 스피노자, 프루스트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그 사랑의 등정, 사랑의 사다리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낭만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이제 가장 초보적인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번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인데, 이런 때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이제 남녀가 하나로 붙어 있는 그런 둥그러운 완전체였는데, 그 제우스의 저주를 통해서 인간은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반쪽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인간의 그 욕구의 표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반쪽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그런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이런 어떤 반쪽 신화에 의해서 이제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원초적 합일 상태, 전체성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짧은 순간이나마 신과 같은 전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자신의 신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드러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전체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체성을 회복하는 시도가 이제 이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극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증 병존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행위로 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일이라고 하는 치유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성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그리고 또 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또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또 떨어져서 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그 과정에 있는 그 쾌락을 이제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도 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남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가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 결합으로서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디오티마의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뭔가 결핍된 것들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디오티마도 이제 이런 어떤 똑같은 그 출발점을 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이제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타자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 아름다운 면들, 이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타자와의 사랑을 이제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등반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몸으로부터 출발을 하면서 그 여러 몸들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회적인 측면으로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게 이제 아름다움의 큰 바다를 이루게 돼서 아름다운 자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좀 영혼의 단계, 정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사랑의 단계 중에 그 6번째 그 아름다운 큰 바다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럿을 쳐다보고 있기에 더 이상 어린 소년이나 특정 인간이나 하나의 행실의 아름다움에 흡족해 종처럼 하나에게 있는 아름다움에 노예 노릇하면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다움의 큰 바다를 향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함으로써 아낌없이 지혜를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아름다움과 웅장한 이야기들과 사유를 산출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티마에 따르면 우리가 이 사랑의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높은 단계로 나가게 되고, 이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제 그 아름다움들이 모여 있는 큰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의 아름다운 몸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동성애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동성애자들이 이제 어린 소년, 뭐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굉장히 그 완벽한 몸의 형태, 뭐 균형, 일치, 비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남성의 몸이나 여성의 몸으로부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이 돼서 몸의 아름다움부터 이제는 영혼의 아름다움, 또 이제 법과 간섭의 아름다움, 또 그다음에 학문의 아름다움,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이제 아름다움들을 모아두는 커다란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름다움의 집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별적인 그런 개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변치 않는, 그리고 그 무궁무진한 어떤 형태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한 아름다움의 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육체적인 것, 또 에로틱한 이런 어떤 성적인 결합들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마어마한 큰 바다에 들어가거나, 아니 큰 바다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에베레스트, 뭐 몽블랑과 같은 이제 산들을 보면 거기서 어떤 숭고함, 또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규모에 압도당하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정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개인에서는 이제 그 좋은 면과 나쁜 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갈등하고 또 욕망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합집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발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좋음, 그리고 이제 그 영원함의 이제 전체를 보게 될 때는 우리에게 경외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왜 슈바이처라든지 뭐 마더 테레사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그 성인들의 사랑을 보면 왜 우리가 이제 경탄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특성들을 갖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뭔가 존경하게 되고 그런 어떤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자, 플라톤의 사랑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제 이런 굉장히 넓은 사랑, 굉장히 깊고 깊은 사랑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만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사랑들을, 개인적인 몸에 대한 사랑들을 하게 되면 계속 찢고 까불고 거기서 울고 웃고 울고 웃고 이제 이런 굉장히 그 좌절이나 이 어떤 갈등의 그 반목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계속 연애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 연애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수많은 어떤 피로감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피로감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나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들 또 타자의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이죠.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쉼이라든지 어떤 평안함, 연속적인 어떤 평안함들을 이제 누릴 수 없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깊은 그 해저를 보거나 아니면 그런 또 굉장히 높은 알프스의 이제 몽블랑에 올라가서 몽블랑 이제 흰 산이라고 하는 말이죠. 거기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런 안도감들, 깊은 안정감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의 사랑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사랑의 최종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최종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관조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갑자기 그 엄청난 광의 자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좋음 자체 또 아름다움 자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좋음, 신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이 아름다움 자체, 이 좋음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인데, 자, 여기서는 영원히 안정, 평화, 이제 그 신적인 상태로서의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안에서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반목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감정의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지치고 헤매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죠. 플라톤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그 최고의 단계, 최고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단계, 7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아름다운 자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 속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통일, 수많은 사물들, 사태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움의 조각들이 모인 그 아름다운 바다에서 반짝이는 엄청난 광의로서의 그런 아름다움 자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육체적인 찰나에 아까도 이제 그 아리스토파네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관계를 통해서 뭔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불과 몇 초 몇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쾌락이나 만족은 어마어마한 무제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광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숭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단순한 어떤 아름다움들이 아니라 거기서 느끼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존경심, 경외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뭐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느끼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을 때 그 압도하는 그 규모와 스케일과 그 장식들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그 다음에 말이 없는 점점점 이런 어떤 감정들을 좀 느낀 적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존경심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죠.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최고 단계의 사랑,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도달하는 가장 최고봉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그 경외감, 숭고심들을 갖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얻으면 그냥 그날 죽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공자가 얘기한 것처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인간에게 삶이 가치 있는 건 만일 어딘가에서 그렇다고 한다라면 바로 이제 이런 삶에서일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살 때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 자체를 보는 일이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면 신적 아름다운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목숨을 걸고 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아름다움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그 플라톤의 사랑의 가장 숭고한 그런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있고 싶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본 것으로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랑의 정점. 이게 바로 이제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자체를 우리가 관조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이런 숭고감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 과정은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될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정신의 또는 우리의 어떤 지성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파묻히고 그 안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 아름다운 바다라든지 아름다운 자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전부 다 가려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디오티마는 마음의 눈은 육체적인 눈의 시각이 정점에서 마지막으로 접어들 때 날카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그런 육체적인 즐거움들, 육체적인 기능들이 정점으로 내리막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이제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지성의 눈이 밝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의 큰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겔도 그런 얘기에서는 이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이제 날이 저물면 그때 가서 날기 시작하죠.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으로 이제는 떨어지게 될 때, 어두워질 때 이제 그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걸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과 학문들이 막 이제 지지고 볶을 때는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과 학문들이 전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정치, 경제, 수학, 자연과학, 공학,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런 사랑의 문제라든지 행복의 문제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갈등 관계,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물음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공학적인 방식으로,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때 풀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힘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그게 이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이제 철학이 등장하게 된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등장하게 된다. 라고 이제 해겔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그 아름다움의 큰 바다, 아름다운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숭고한 사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육체적인 그런 어떤 관계들을 벗어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육체적인 사랑은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욕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계속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떨어지면 원망스럽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슬프고, 이렇게 어떤 방향에서든지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굉장히 또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라든지 어떤 변수가 생겨가지고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고통, 이 고해의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육체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 사랑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런 어떤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세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편파적이지도 않고 강박적이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는 그런 어떤 세계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의 사랑, 우리가 이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인 정념의 세계, 고통의 세계, 이런 어떤 감정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지성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또 순수 자유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동성이나 분노와 복수심, 또 편파성,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사랑의 에너지와 미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단계에서, 육체적인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되면 항상 그 안에서 끊임없는 이제 갈등을 갖게 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감시, 통제, 또는 이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플라톤의 사랑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스케일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전체를 끌어안는, 우주 전체를 끌어안는, 존재 전체를 끌어안는 방식으로 이제 이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편파적인 것들, 또 굉장히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안정적인 이런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하나가 Me Before You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라톤적인 사랑을 한번 일부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Me Before You라고 하는 이제 영화를 보면, 여기서 이제 루이자라고 하는 주인공, 여기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는 루이자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하고 윌 트레이너라고 하는 이제 갑부집 아들, 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윌 트레이너는 이제 그 운동을 하다가 전신마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제 불쌍한 사람이죠. 뭐 굉장히 잘생겼고 금수저고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이제 불의의 사고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 이제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또 굉장히 시니컬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루이자 클라크는 이제 26살인데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대학에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학비를 마련하게 될 상황이 되어서, 이제 이 윌 트레이너의 간병인으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간은 이제 6개월 동안 간병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뒤에는 뭐 이 영화가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안락사를 신청하게 되죠. 이제 둘은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시니컬한 그 남자의 태도 때문에 뭐 사사건건 이제 비꼬고 굉장히 이제 불평불만을 갖는 태도 때문에 이제 루이자는 이제 많이 실망하게 되죠. 저 윌 트레이너의 입장에서 따르면 뭔가 행복한 게 전혀 없겠죠.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절망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이제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둘은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존경하게 되고, 서로 마음을 좀 열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윌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 사랑하는 여자 루이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또 끊임없이 이제 그녀에게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원래 생각했던 존엄사를 택하게 되죠. 이 6개월 동안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가고 싶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또 이런 어떤 불우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았던 윌 트레이너가 이제 루이자를 만나면서 뭐 정원 밖으로도 나가고 집 밖으로도 나가고, 밖에 나가서 이제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데이트도 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사고 이후에 삐뚤어지고 현실에 대해서 막 그 욕구 불만인 윌이 예전처럼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 또 그 육체적으로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워낙 잘생겨서 뭐 이 사람이 그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또 이제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평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이제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던 한 남자를 한 여자가 끊임없이 돌봐주고 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어떤 정신적인 교감이나 정신적인 어떤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육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윌 트레이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좋은 점들이 이제 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케이스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죠. 대부분의 이제 경우에 있어서는 서로가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부족한 점들을 그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삶들을 고양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 이게 이제 그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내 마음은 너와 나의 가능성에 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음들이죠. 그런 어떤 좋음들을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활용을 해서 또 그것들을 더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라톤적인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만 우리가 함몰돼 있다라면 상대방의 그런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될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흥미를 끌지 못하게 될 때, 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처녀 때 뭐 총각 때는 막 굉장히 몸도 몸짱이고 뭐도 이제 잘하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면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좀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되면 이제 뭐 살도 찌고 옛날에 봤던 처녀 총각 때 봤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죠. 사라지게 되죠. 이제 그러면 육체적인 것에 이제 초점이 맞았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면에 이제 실망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처음에 그런 것으로부터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했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서 상대방의 영혼에 대해서 상대방의 정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는 나의 영혼과 결합시켜서 그런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결합시켜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해주는 그래서 이제 내가 바뀌게 되는 나의 삶들이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굉장히 그 약간 비극적으로 윌이 안락사를 하면서 끝나게 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윌은 당당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루이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그리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굉장히 페시미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이제 윌이 죽으면서 나중에 이제 루이자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돈을 좀 남겨주게 되죠. 또 루이자는 이제 그 남자의 관계를 통해서 짧은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지만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남자의 몸이 사라졌죠. 몸이 사라졌지만 그렇지만 이제 영원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마음, 품성, 또 정신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루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면서 이제는 또 자신만의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몸이 얽혀 있지는 않지만 양쪽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성장하게 되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영양분이 되고 자신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삶들에 대한 도전감을 부여해주는 이런 요소로 사랑이 작용한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것들이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플라톤적인 등반을 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좀 염려스러운 또는 이제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랑의 사다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등반을 시작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아름다운 몸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아름다운 몸들에 있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자체, 아름다움의 이데아라고는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지렛대를 삼아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파급이 되어서 법과 관습 또 학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그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이제 잉태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로, 큰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그 자체, 그 광위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디오티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의 아름다움, 상대방의 좋음에 끌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의 좋음이나 아름다움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 이제 썩은 사과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썩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 플라톤적인 사랑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들에 대해서는 I don't care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면만, 아름다운 면만, 그거를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개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는 사랑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연민, 두 번째는 상호성, 세 번째는 이제 개인에 대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연민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민은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느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욕구나 세속적인 갈망, 뭔가 이제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갈망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죠. 이제 현대 철학자들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가 철강 재벌이었어요. 철강 재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철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려받은 그런 모든 재산들을 예술가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또 이제 시골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철학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정신적인 철학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구나 갈망들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참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불멸의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또 이 세속적인 욕구나 갈망들을 포기한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들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왜 그 권력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부하고 타협하고 하는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나 갈망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죠. 국회의원들이 이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게 이제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소한 것, 사소한 어떤 재화나 사소한 이제 명예나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을 알 수가 없는 것들이죠. 알 수가 없는. 자,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헬레니즘은 이제 그 BC 3세기부터 AD 1, 2세기경까지 이제 우리가 로마 제국이 가장 융성했던 그런 시대,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제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재화, 부, 이 권력들이 이제 로마 사회에 몰렸었죠. 그런 이제 사회에서 아우렐리우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지내고 있었는데,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유명한 이제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통은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장난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염려하거나 동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피테토스는 이제 여기도 이제 이제 유명한 철학자인데, 고통받는 사람은 이제 바보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고통받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인식이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 또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무정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인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고통, 연민, 이런 어떤 근심거리들은 아이가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바보처럼 그냥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그런 어떤 재화들에 휩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플라톤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지고지순한 위치, 지고지순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사, 이 세상의 욕구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걸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플리아리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머리카락이나 진흙, 더러운 것들과 같이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이고, 이것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무정념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지고지순한 입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런 것들이 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목을 매는지, 그 돈 몇 푼에 그 종이 조각이 몇 조각에 왜 사람들이 슬퍼하고 기뻐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게 되죠. 물론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세상사의 근심으로부터 멀리 초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돈들, 재화들을 이제 역겨운 것으로, 머리카락이나 진흙이나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폄하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왜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의해서 함몰되는가? 그 함몰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죠.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그렇게 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고기 요리나 그와 비슷한 음식을 보면 그것은 물고기의 시체거나 돼지의 시체라고 생각하라. 팔레노사는 포도주를 보면 그것은 포도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자줏빛 천을 보면 달팽이 피에 담갔던 양모에 불과하라고 생각하라. 자, 그리고 남녀의 접합이라는 것도 또 장기의 마찰과 체액의 발작적 분비라고 생각해라. 이런 발상은 사물들의 본질과 속성에 부응하는 것이며, 사물들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산의 진미, 이것들이 물고기의 시체나 돼지의 시체다, 소의 시체다. 그러면 이제 먹으려고 하지 않겠죠. 굉장히 그 입맛을 돋구는 그 가장 고급 포도주, 이제 팔레노산 포도주가 이제 포도즙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비싼 옷감인 자줏빛, 그 황제들이나 입는, 귀족들이나 입는 이제 자줏빛 옷감은 달팽이 피에 담갔던 양모에 불과하다. 또 이제 그 남녀 관계도 이건 뭐 장기 마찰이나 체액의 발작적 분비다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욕구, 이런 그 고급, 또 뭔가 그 사치스러운 욕구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플라톤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민을 갖지 않고, 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그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런 단계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고 이제 있는 것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이제 1578년에 이제 로마의 묘지 속에 있는 해골들이 있는데, 이제 이때 당시 그 뭐 이건 이제 이야기하고 크게 연관되지는 않지만 뭔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이 시체들에게 아무리 귀금속, 장식, 뭐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를 갖다 붙여도 어울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 사치품, 럭셔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싶어 하고 그것들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자 이제 죽으면 그걸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 시체들에게 그렇게 아무리 금이나 옥이나 이런 것들을 발라도 아무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이거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세속적인 명예와 세속적인 재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부질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장식을 했다라는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티베트 산사에서 어떤 스님이 이제 그 앞에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불을 드리면서 그 앞에 이제 그 해골 사람의 이제 뼈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 해골을 놓고서 예불을 드리냐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제 살았을 때는 미스 무슨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고 나면 하나의 뼈에 불과한 거죠. 여기 이제 가운데 그림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2013년 미스 아메리카 출신의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죠. 근데 이 사람도 죽고 나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지만 죽고 나면 옆에 있는 해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아우렐리우스도 그렇고 에픽테투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자, 인간이 지향해야 될 것, 인간이 바라봐야 될 것, 그런 것들은 여기서처럼 보이는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 20대 30대 그 육체적인 어떤 풍만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것에 아무리 치장하고 그것에 아무리 노력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그 해골의 귀금속을 장식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정말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정신적인 영혼의 어떤 측면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측면, 그 사람의 몸이라든지 뭐 몸매, 그러니까 몸매라 S자 몸매냐 아니냐, 뭐 몸짱이냐 아니냐, 또 그 사람이 이제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연봉 얼마냐, 1억이냐, 뭐 2억이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찰나의 순간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요소들은 얼마 안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떤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플라톤의 사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상을 초월하고 영혼을 지향하고 육체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을 고양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영혼, 세상과 그 분리된 형태로서의 어떤 그 아름다움의 바다, 영혼 자체, 또 아름다움 자체를 이제 지향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연민이라고 하는 심파테이아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심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싱그노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싱그노메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내가 나도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나를 좀 이해해 주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싱그노메, 같은 의견을 가져주십시오. 또 연민, 심파테이아, 같은 감정을 가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제 연민인데, 이 사랑의 등정에 참여하게 될 때, 사랑의 단계로 올라갈 때, 사랑의 단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보다. 왜 그걸 못하느냐. 굉장히 너는 이제 위설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난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연민보다는 비난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게 되는 그런 태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굶주리고 사별당하고 병이 걸렸고 박해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바보인가, 정말 바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바보이겠죠. 근데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바보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어떤 공감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담담하죠. 그리고 죽어야만 자기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울고 있는 크산티페라든지 친구인 아폴로도로스가 아폴로도스 이제 꾸짖고 그 사람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굉장히 냉철한 논증을 통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또 행복한 삶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 독배를 들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물론 이제 배려가 있었겠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강인한 투철한 영혼,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면 약간 좀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비인격적이지 않은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제 자만, 히브리스티케 디아테시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지 않는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나는 니네들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의 등정에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이야라고 하는 자만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등정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굶주림, 가난함, 뭐 정의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초연한,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산에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과 이제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정말 바람직한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여담으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여기서 이제 앨런 피즈하고 바바라 피즈는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그 질적인 차이, 사랑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의 질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자의 논리적인 측면들이 강하다. 그래서 이 감성,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영혼 또는 이제 초감성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또 사랑을 설계하는가라고 하는 물음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연애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이제 그 느끼는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표현들을 이제 자주 쓰게 되죠. 뭐 수많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이것들이 이제 증명이 많이 됐는데, 뭐 책에서 이제 들고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남자와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 설문하는 사람들의 남자들의 대부분은 다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24살이고 뭐 기혼자고 뭐 엔지니어로서 뭐 4년간 일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여자들은 대부분의 또 여자들은 주관적으로 굉장히 접근해서 뭐 이 사람 정말 좋아, 아니면 다정다감해, 또 뭐 엉뚱하지만 뭐 독특한 성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적인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연민과 관련해서 이 감성적인 접근 방식, 여성성이라고 하는 어떤 감성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약간 하위에 속하는 사랑의 관계에서 밑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반면에, 그 남성적인 어떤 논리적인 굉장히 객관적인 과학적인 뭐 이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또 대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이제 서로 맞춰가는 균형점이 좀 필요한데, 남자는 이제 너무 객관적인 사실, 통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좀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들, 또 제3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사실들을 좀 같이 혼합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플라톤적인 사랑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염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이 상호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미켈란젤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상대방과의 사랑은 이제 대리석이고 대리석을
끌고 깎고 하는 어떤 자기가 조각가이면서 동시에 이제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어떤 상호성들을 좀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의 사랑은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개체가 되고 있고 그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의 처소, 그것들이 놓여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타자가 가지고 있는 주체성이라든지 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 이런 어떤 선택들을 중요시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에 있는 그런 어떤 좋음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나의 좋음들과 융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제3의 아름다움들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어떤 창조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다리에 오를 때 타자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리고 이제 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명상의 대상이다. 그 사람이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명상의 대상이지 존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 개념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필리아 개념은 우리가 보통 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하 관계가 없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필리아 개념은 이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 전투에 참여해서 누구나 다 죽음을 목도에 두고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필리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로 지켜주는, 서로 위로를 해주는, 서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공동 운명이 필리아의 이제 바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고 그 집단의 어떤 융화, 우리가 팀스핏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호작용과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플라톤의 사랑은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타자를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아름다움을 확장하기 위한 매개체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개별성에 대한 문제인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면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좋은 면, 아름다운 면만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사과인데 썩은 부분도 있고 투박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다 잘라내고 아름다운 부분만, 내가 먹고 싶은 부분만 잘라내서 먹는다라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방식으로 보면 상대방은 내가 이제 그 사람에서 아름다움을 빼가면 어떤 텅 빈 용기 라고 이제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의 큰 바다 속에 있는 한 방울, 사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개인의 고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하나는 텅 빈 용기, 또 그냥 큰 바다의 방울처럼 아주 시시하고 미미한 그런 것. 물론 이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랑의 어떤 본질들을 깨닫게 되기는 하지만, 이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면, 유약한 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면,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포용할 수 있어야만 할 텐데, 그런 훌륭하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시해 버리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결혼 정보회사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정말 내가 의사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의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격 조건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아름다운 훌륭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은 아름다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훌륭함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람들,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정말 그게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X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Y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Z나 P 같은 것은 더 이상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이 플라톤의 사랑의 하나의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좋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름다움만 같이 가는 이런 어떤 편파적인, 굉장히 편협한 형태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오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속성만,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있을 때만 내가 너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사랑인가? 이런 어떤 개별성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과연 그거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뭐 TV에 나와 있는 자막 속에서 남자가 자기보다 100만 원 더 벌어야 남자답다. 그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뭐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경제력이라든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생활력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X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좋음,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움.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동반자, 또 내가 사랑의 등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제거가 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좋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폄하는 그냥 골라 먹는 거죠. 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좋은 면, 좋지 않은 면, 훌륭한 면, 훌륭하지 않은 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플라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고향될 수 있지만 내가 높은 차원의 그런 존재의 위상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으로 타인에 대해서 내가 연민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같이 삶을 나누지 못하고 같이 아파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천국에 살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게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나락으로 그 안에서 고통당해야만 한다라면 과연 어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물음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랑에 올라가는 것은 단독적인 그런 사건이고 단독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꾸지 않죠. 내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70억인과 다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없고 다 부유하게 잘 살 수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경제학의 법칙이죠. 희소성 때문에 자원은 한정돼 있고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이 플라톤적인 사랑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쉽지 않죠. 모두 다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플라톤의 사랑은 개별적 사랑이 갖고 있는 장애로부터의 탈출이기 때문에 그렇다. 출발점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성적인 사랑이 갖고 있는 한계들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사랑 나와 타자 이 둘만의 사랑을 이제 넘어서서 좀 더 높은 단계 자유로움, 안정적인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 사랑, 또 사랑의 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파네스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서는 서로 통제하기 위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억압이라든지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자유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이제 너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 또 영혼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이제 궁핍함이나 불안정 그리고 이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들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제 플라톤적인 사랑은 연인에 대해서 더 폭넓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아름다운 점들을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너무나 플라톤의 사다리로 높이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이제 원하려고 했던 그런 균형 잡힌 사랑들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이제 뭐 성불하는 것처럼 또 득도하는 것처럼 이런 그 아름다움의 바다, 뭐 또 이제 아름다움 그 자체에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어떤 그런 불완전성에 도달할 수 없는 너무 높은 곳을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현실적인 인간 여전히 고통이 필요하고 어떤 소유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플라톤적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 어떤 자유함들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한 장장 3시간 가까이 그 플라톤의 향연을 통해서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플라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육체적인 관계든 아니면 이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그 좋음들을 흡수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려 하는 것이든 일정한 부분에서 타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타자를 수용하는 방식에서 어떤 방식이 좀 더 알맞은 방식이고 좀 더 인간적인 방식인지 이런 어떤 물음들이 바로 이제 이 플라톤의 향연에서 다뤄지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